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6, 안병동에서 2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병원이란 곳은 참 묘해요. 생과 사가 매일 교차하는 곳이니까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제 인생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한 한 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털어놓고 싶었달까요? 인생은 돌고 돈다. 그 흔한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 전남편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야겠군요.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죠. 병원 일에 열정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연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 최강준, 저의 전남편이 있었어요. 강준 씨는 당시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나이 차이는 몇 살 있었지만 자신감 넘치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죠.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뭐랄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감이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요진 씨,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일만 바라보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걸요? 강준 씨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투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저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결국 마음을 열었죠.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는 모습,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근무 특성상 어디 가서 새로운 이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처럼 제 곁에 찾아온 이 남자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해온 연애에 비하면 정말 꿈 같은 연애였거든요. 그동안 워낙 연애에 관심이 없었으니 소식을 알리면 친구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더군요. 유진아, 괜찮겠어? 강준 씨 일만 바빠 보이던데. 그 오빠가 매력 있어 보이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결혼은 추천 안 해. 분명 처음에는 제 연애 소식을 기뻐해 주던 친구들이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하니 입을 모아 반대를 하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하기로 결정난 사안이었고 한번 굳게 정한 마음은 변할 일 없었어요. 그땐 단순히 돈 많고 매력적인 남자와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된 것에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결혼 후에도 전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고 무엇보다 외조라는 걸 정말 잘했거든요. 신혼 초 내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전 남편은 가끔 도시락을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전 남편은 프랜차이즈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가게를 통해 손수 포장한 도시락을 내 근무 시간에 맞춰 보내줬죠. 야간 근무를 서던 새벽 2시 병동 휴게실에 예상치 못한 배달이 도착했어요. 검은 포장 상자에 금박으로 프랜차이즈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죠.
이게 웬 도시락이야? 세상에, 유진쌤, 남편분이 보낸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저 이런 도시락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런 건 거의 VIP급 도시락 아니에요? 야, 이거 도시락이 아니라 완전 호텔 뷔페 아니야? 도시락 상자에는 육첩 반상으로 3단 도시락에 갓 지은 듯 따끈한 식사가 담겨 있었어요. 4가지 밑반찬에 따뜻한 국, 고기, 과일과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 각자 이름이 적힌 손편지까지 들어있었죠. 아내에게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근무도 힘내세요. 우리 유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휴게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감탄하며 나를 바라봤어요. 유진쌤, 남편 진짜 멋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주는 남편이 어딨어. 야, 결혼 정말 잘했네. 이런 남편 있으면 야간 근무할만 나겠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휴게실에서 쏟아지는 부러운 시선과 칭찬이 밤새 쌓인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퇴근하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도시락 정말 잘 먹었어.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어. 그럼 다행이네. 우리 유진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또 어느 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전 남편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유진아, 여기야. 오늘 피곤하지?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순간 병원 앞에 있던 동료 간호사들과 몇몇 환자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유진쌤 남편 차야? 대박. 야, 영화 속 한 장면 아니야? 유진쌤 완전 주인공이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외침 속에 전 남편은 문을 열어주며 나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전 남편은 피곤한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 출근할 때 힘들어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 집에 가서 푹 자. 출출하진 않아? 내가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줄까? 이렇게 데리러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무슨. 다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당신 때문에 내가 기가 다 산다니까? 고마워. 이러려고 결혼한 건데 뭐. 간호사가 워낙 체력 소모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 내가 잘 외조해야지. 남편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유짐 센 남편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외제차로 데리러 오는 남편이라니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네. 유진쌤은 좋겠다. 힘들면 얼마든지 일 때려쳐도 되겠네. 일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아이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직업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다고요. 물론 직접 해보니 어릴 때 생각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기 힘들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앞으로도 간호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여간 유진쌤도 특이하다. 대부분 간호대는 성적 맞춰서 들어오거나 막상 꿈이 있어서 들어와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한테 천직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돈을 잘 벌면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모로 대단하기는 해. 돈도 돈이지만 보람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남편도 제 뜻을 잘 이해해줘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만큼 전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게 어리석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난 어느 날, 전 남편이 아침 일찍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오늘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근처 리조트 예약해놨어.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밤새 근무했어. 너무 피곤해.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아, 맨날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여행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하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오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나도 가고 싶지만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했지만 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지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진아, 이번 주말에 홍콩으로 떠날까?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은 야간 근무야.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의 표정이 또 일그러졌어요. 또 근무? 너는 나랑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사업 잘 되니까 이런 호사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다 있고 시간만 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동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오빠,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오빠도 내 일을 존중해 줬잖아. 전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그랬지. 너의 열정이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데 너는 네 직업만 중요하지. 나랑 우리 둘의 삶은 뒷전이잖아.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달라진 걸까? 아니면 오빠가 달라진 걸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균열은 조금씩 커져갔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전 남편은 자주 미간을 찌푸렸어요. 새벽에 그렇게 문을 쾅쾅 닫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자겠어? 네가 병원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 둘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었나?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미안해야 하는 걸까? 결혼 초반 병원 앞에 외제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오던 그 사람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그 미소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 남편과 저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 나에게 소중한 만큼 남편도 자신만의 행복을 원했던 걸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간호사라는 제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의 삶이었고 나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몸을 챙기려고 했어요. 안 하던 운동도 시작했고 체력 회복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요.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결혼을 한 건데 남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 뒤 체력이 붙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 후로부터는 쉬는 날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 제가 체력에 못 이겨 했던 거절들이 상처였는지 이제는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때는 내가 응급실에 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은 당신 좋을 때만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해. 나는 늘 피곤해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체력 핑계로 안 간 건 당신이야. 내가 가자고 할 때 안 가면 당신만 손해라는 걸 이젠 알아야지. 생각보다 시니컬하게 받아치는 말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에 날이 섰어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거절한 건데 나만 손해라니.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좋겠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즐기자고 할 땐 안 즐기다가 이제 와서 아쉬워서 그런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동안 체력 관리도 해와서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 나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됐어. 야간 근무하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번 도시락 보내주고 차 태워다 줬더니 체력 관리 핑계로 살이나 덕지덕지 붙어서는. 내가 당신이랑 해외여행 가고 싶었던 건 당신 한참 젊고 예쁠 때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였지. 지금처럼 살이 디룩디룩 찐 아내 데리고 가면 뭐 해? 어디 부끄러워서 같이 수영이나 하겠어? 뭐라고? 사업하는 내 친구들 와이프 못 봤어? 하나같이 다들 예쁘고 날씬한데 당신만 일 핑계로 퉁퉁해졌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붙은 것도 아니고 운동하면서 4kg 정도밖에 안 붙었어. 그것도 너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근육이랑 같이 증량 목적으로 시작한 거였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 보여서 훨씬 좋다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건강은 무슨. 내가 건강한 여자 찾을 거였으면 뭐하러 당신이랑 결혼했을까 봐. 아, 됐어. 난 완전히 당신한테 결혼 사기 당했어. 예쁜 마누라랑 알콩달콩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망친 건 당신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남편의 기대에 그동안 제가 부응해주지 못한 탓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 남편이 제게 하는 말들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나니 남편과 점점 대화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는 제 휴일마다 남편이 일부러 외출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휴일인데 어디 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늦을 거야. 저녁은 먼저 먹어. 전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함께 영화라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이면 전 남편이 오히려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집안은 쓸쓸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할 기회조차 줄어들었어요. 싸우고 나서 화해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여유도 없었죠. 어느 날 주물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출장이라고 짧게만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죠. 전에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야기라도 해줬는데 이젠 그런 얘기조차 없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출장 잘 갔어? 언제 돌아와? 다음 주 정도에 끝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대화처럼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처음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싸우고 화해할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남편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점점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사는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날따라 친구들은 분위기가 어색했고 절 바라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유진아, 혹시 네 남편 SNS 하는 거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니, 오빠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다고 했어. 예전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한다고 했었는데? 친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네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진아, 마음 단단히 먹어.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핸드폰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낯선 아이디와 함께 남편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SNS를 했다고? 그 계정에는 꽤 오래된 게시물들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다고 말했던 그 시절부터 남편은 꾸준히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혹스러움에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천천히 내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바에서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몸매가 늘씬하고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진, 젊은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V자를 그리는 사진, 팔짱을 낀 채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이게 다 뭐야?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은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제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섰어요. 한 여자에게 이상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화면을 확대하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가 몇 년 전 병원에서 가르쳤던 후배 간호사였어요. 그 후배는 저와 같은 병동에서 잠시 근무했던 아이였어요.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화제였지만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저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병동에 서 있으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복 모델하러 온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의사들이 병동을 돌 때마다 밝게 웃으며 꼬리를 치고 심지어는 병실에서 환자보다 의사에게 더 신경을 쓰곤 했어요. 저 오늘 메이크업 잘 먹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늘도 저한테 웃어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일이 서툰 것과 태도가 불량한 건 다른 문제였죠. 이거 봐. 제대로 주사 놨는지 다시 확인했어? 환자가 아프다고 하잖아. 간호사는 환자 먼저 신경 써야지. 네가 무슨 모델처럼 서 있기만 하면 환자들이 안심하겠어. 그렇게 저는 그 후배를 혼내고 다시 가르치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뒀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란이 가득한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애는 병원을 떠났고 한참 동안 그 이야기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 그 후배를 잊었고 저 역시 그 애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SNS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에서 후배는 몸매가 드러나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화려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어요. 술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는 사진. 모든 게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오빠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이 여자와 함께였던 거야?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고 있었다고? 남편은 저에게 귀찮아서 SNS는 안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아버렸어요.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너무 놀라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뭘 믿은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폰 속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각인된 듯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찾았어요. 윤지수. 화면에 그 후배의 이름이 떠올랐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번호가 아직도 살아있을까? 문득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휴양지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몸에 달라붙는 비키니를 입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의 한쪽 끝, 교묘하게 잘려있지만 그 익숙한 팔과 시계. 저건 남편의 것이었어요. 목이 메어오는 걸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지수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선배, 갑자기 웬일이에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전혀 당황하지 않는 태도, 그게 더 역겨웠어요. 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랑 오빠, 둘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오래 걸렸다. 선배, 눈치 진짜 없네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진작에 알아챘어야죠. 그렇게 병원에만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리니까 이런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지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요? 선배한테는 병원이 세상의 전부였잖아요. 선배 남편분은 그 전부에서 빠져 있었고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 뿐이에요. 빈자리를 채워준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선배,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잘 생각해봐요. 선배는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걸 좋아했고 남편분은 늘 외로워하셨죠. 저는 두 분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줬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선배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이혼했을걸요? 제가 선배 남편 곁을 지켜준 덕분에 선배 가정이 유지된 거라니까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넌 네가 내 가정을 지켜줬다고? 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너랑 오빠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냐고? 지수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억 안 나요? 선배가 병원에서 남편분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부터였어요. 뭐라고? 저는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돈도 많고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선배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런 남자한테 봉사는 못할 망정 왜 외롭게 두는 거예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그래서 제가 남편분 좀 위로해드렸어요. 선배가 제 눈물을 쏙 뺄 만큼 병원에서 호되게 혼냈던 날 기억나시죠? 제가 환자보다 의사 선생님한테 더 신경 쓴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아픈 환자를 두고 일을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잖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날 남편분이 병원에 도시락 들고 왔을 때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 미소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너무 괘씸한데
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목이 메어오는 걸 겨우 참아냈어요. 선배, 그러게 왜 저를 그렇게까지 혼내셨어요? 저 나름대로 선배 말 잘 새겨 들은 거예요. 의사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 덕분에 눈을 돌려서 선배 남편을 꼬시게 됐거든요. 만나보니까 맨날 시간 없는 의사보다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더 제 취향이더라고요. 돈 많고 자상한 남편 그렇게 쓸 거면 그냥 나한테 넘겨줘요. 제가 훨씬 잘 활용할 자신 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어. 선배, 너무 화내지 말아요. 어차피 선배랑 남편분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게 달랐잖아요. 이렇게 된 건 필연이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터치했고 통화는 끊어졌어요.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전 남편이 참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유진아, 나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오빠, 우리 이혼하자. 뭐?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찾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너한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대답은 제 심장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 남편에게 넘겼고 저희는 그렇게 끝났죠.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병원에서도 금방 소문이 돌았고 그 중심에는 저와 윤지수 그리고 전 남편이 있었어요. 병동 휴게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동료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유진 선배, 진짜예요? 지수 그 애랑 선배 남편이? 한 후배 간호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와, 진짜 너무한다. 지수 그 애 병원에 있을 때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배 남편분한테까지? 걔가 갑자기 병원 그만둘 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의사들이랑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결국 남편분이랑. 진짜 사람 무섭다. 선배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뒤에서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선배, 이혼하지 말고 버티세요. 이렇게 놔주면 저 둘만 좋잖아요. 맞아요. 왜 선배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해요? 둘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더 고역이야. 그 애랑 오빠랑 함께 있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일에 쏟아부었어요. 쉴 틈 없이 병동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봤고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새 몇십 년이 지나 저는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병동을 돌고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들것에 실린 환자가 들어왔어요. 환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보호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누구예요? 상태는 어떤가요? 저랑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해온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간호사님, 그게 보호자가 곧 올 거라고 했는데 환자분 이름이 최강준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 최강준. 위암 진단을 받고 여기 입원하셨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그 사람이 여기 올 리 없어. 하지만 복도 끝에서 될 것이 멈추고 천천히 환자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곳에 누워있는 남자는 틀림없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입꼬리는 느슨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유진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역시 넌 간호사 가운이 잘 어울려. 그 말투, 그 표정. 몇 년이 흘렀는데도 뻔뻔함은 여전했어요. 환자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주세요. 통증이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따라붙었어요. 여전히 차갑네. 근데 유진아, 그 꿋꿋한 태도, 난 그게 좋았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전 남편을 모른 척 지나쳤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안병동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자신이 수간호사 전 남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을 마치 개인 시녀처럼 부리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여기 물 좀 더 줘요. 간호사님, 이건 좀 따뜻하게 다시 가져오세요. 내 입에 안 맞네. 그렇게 바쁘면 수간호사님이라도 불러와. 나랑 얘기 좀 하게. 간호사들은 그 인간을 상대하는 데 지쳐갔고 병동 내에서는 은근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진짜 최강준 환자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집사도 아니고. 수간호사님도 그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셔.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호출했어요. 유진아, 우리 옛날 생각 좀 해볼까? 그때 네가 처음 간호사 가운 입고 병원에 나왔을 때가 생각나. 참 열정적이었지. 나한테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아직도 이렇게 병원에만 붙들려 살 필요가 있나 싶네. 나 있잖아, 네가 이렇게 잘된 거 보면 뿌듯해. 환자분, 제가 바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너야 유진아, 나 좀 돌봐줘. 네가 내 병수발 들어주면 이렇게 아픈 것도 참을 만한 것 같아. 그 뻔뻔한 말에 손끝이 떨렸어요. 지금 제게 병수발을 들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네가 젊은 시절 나한테 못했던 내줘. 지금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넌 여기서 일하는 거고 나는 네 손길이 필요하니까. 환자분,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 진지해. 너도 알잖아. 병원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VIP 환자니까. VIP 환자? 당신이?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제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자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나 몰래 어린 내 후배 간호사랑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다 늙고 병들어서는 뭐라고? 환자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간호사들도 병실 문가에 모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병원 사람들한테 당신이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리고 싶어요? 뻔뻔하게 뭐? 내줘?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건 복수밖에 없어.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병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전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강준 환자님, 다른 간호사가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지어 같은 병실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환자들조차 그의 곁을 떠났어요. 남편은 왕처럼 군림하던 전과는 달리 눈에 띄게 쓸쓸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전해주기로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호자로서 그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갓 20살이 된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이대를 짐작해보아 지수와의 아들인 것 같았죠. 아들과의 사이는 나름대로 애틋한 건지 아들은 전 남편을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듯 했어요. 저와는 별개인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죠. 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도 어김없이 전 남편은 저를 병실로 불렀어요. 유진아, 그러지 말고 네가 나 좀 돌봐줘. 네가 제일 편하단 말이야. 네가 내 병수발을 들어주면 나는 지금 이 병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왜 당신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일들은 다 잊은 거야? 그건 그냥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실수한 거지. 다 지나간 일이잖아. 네가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날 대하는 거야? 지나간 일?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어린 후배랑 바람을 피웠던 게 지나간 일이야? 그 여자에게 돈을 퍼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날 외주하는 척하면서 병원에 와서 뒤로는 몰래 그 애를 꼬시고 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어요.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전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굳어버린 얼굴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 역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건... 아들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엄마의 외도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빠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는 엄마와는 달리 엄마와 저만을 사랑했을 거라고요. 배신당한 건 아빠고 상처받은 것도 아빠라고요. 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지금 들은 게 다 사실이에요. 아빠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그 관계에서 내가 태어난 거냐고요. 병실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해졌어요. 전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의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더 나쁘네요. 적어도 엄마는 저를 끝까지 책임졌으니까.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는 더 이상 제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젠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 아들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침대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병실 안에는 그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 그 인간은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좋을 대로만 살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 당신 아들은 오늘 그걸 알아버린 것뿐이야. 그날 이후 아들은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매일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창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는 횟수 줄어들었고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유진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당신은 당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걸 만든 거야. 퇴원날 전 남편은 병원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며 나가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그리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옆자리.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던 전 남편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젊은 시절 무책임하게 저질렀던 선택의 끝은 고립이었어요. 어떤 선택이든 결국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상실이든 외로움이든 말이죠.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혔어요. 늘 전 남편을 떠올리면 원망하고 미운 마음에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못하고 조용히 이혼해 준 걸 후회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는 거라는 걸요. 젊은 시절 오만하고 나르시즘에 빠져 제가 주던 사랑을 무시하던 전 남편은 결국 그렇게 외로워졌네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외롭게 견뎌온 시간들을 그 인간도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겪게 될 걸 생각하면 시원하면서도 참 안쓰럽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털어놓으니 속이 좀 시원해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됐고 2달 뒤면 어여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40대라고 하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인 그런 부부입니다. 전 남편과는 1년 조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요. 중간이 없다고 첫 번째 결혼은 24살이었어요. 첫사랑 남자랑 결혼했던 건데 제가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났을까? 전 남편이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 충격에 유산하게 되어 그 길로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이자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인생의 오점 같은 거였는데요.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 저에게 맹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인데 저를 무려 5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도대체 나이도 많고 이혼 여인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저런 순애보를 보이는 건지. 결국엔 저도 남편의 인내심과 정성에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이렇게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끝내 이 사람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늘 행복하고 설렘 그 자체였는데 남편과 있는 모든 순간과 시간이 저에겐 로맨틱 코미디처럼 달달하고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연애는 좋지만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할 이유가 1도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할 거라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라고? 재혼? 아니, 나이 많은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이혼을 했었다고? 그래 놓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 좋아하는데 할 수 있지. 이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랑 결혼을 해? 어머니, 저 나이도 많고 이혼 경력도 있는 건 맞는데요. 누구보다 기주씨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제가 기주씨 탐내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주씨 마음 받아주지 못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사람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 치사하고 궁색한 거 알지만 먼저 결혼해서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이 있었다면 참고 살 수 없어서 이혼했다는 것 뿐인데 그 일로 매도된다면 저도 너무 억울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긴 뭘 믿어? 아,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중한 죄를 졌다고 너 같은 며느리를 봐야 하는 건지. 그래도 어쩌겠냐? 내 아들이 너만 바라보고 저렇게 늙은 총각이 되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너 믿는다는 건 아니니까 좋아할 거 없다. 그나마 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니 그것 하나는 봐줄만 해서 참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랑 우리 집에 충성하고 살아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무슨 군대도 아니고 충성을 하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아 씨랑 결혼할 거야. 내가 정아 씨랑 결혼하려고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인데 엄마가 내 사람한테 뭐라고 해. 계속 장남 얼굴 보고 살고 싶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살 거니까.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그나마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그거 하나 보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장남이니 남편 나이가 한창일 때 저를 만나 저만 바라보며 흘려보낸 시간이 있었으니 더는 자기 아들을 결혼도 못한 노총각을 만들 수 없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장남의 결혼이 늦어진 만큼 그 사이 시동생인 도련님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손이 형님 없이 편하게 지내던 동서가 있었는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첫 만남부터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가뜩이나 제가 싫어 죽겠다는 시어머니 옆에 여우 같은 동서가 찰싹 달라붙어 이간질이란 이간질을 골라 하니 저는 미운 털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놓고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저희 친정에 SOS를 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려니 정말 돈이 한두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다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던 딸이 재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기꺼이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반가웠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나 보더군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1억을 주겠다고 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해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놀라 토끼 눈을 하고 남편을 쳐다봤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잖아.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래, 자네 혹시 자존심 상해 그러나?
우리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다른 마음은 추워도 없어. 자네가 우리 딸이랑 결혼해주는데 그깟 1억이 아깝겠나?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제가 정화 씨랑 결혼해주는 게 아니라 정화 씨가 저랑 결혼해주는 거예요. 제가 정화 씨 쫓아다닐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돈은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너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나?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 두 사람 돈 때문에 집도 못 구할 것 같다며. 내가 능력이 있으면 2억이든 3억이든 더 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1억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아예 내가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아빠, 장인어른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죄송해서 안 돼요. 저희 집에서는 한 푼도 안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 시작해 볼게요.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정아 씨랑 상의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 그래서예요. 제가 정아 씨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인데 정아 씨가 그냥 그 돈 받으라고 하면 저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야, 그럼 그냥 받으면 되지. 아니야, 나는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살림 키우면서 자기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더 재밌잖아. 그리고 신호는 원래 집이 작을수록 좋대. 그럼 혼수도 적게 해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듯 살면 되지.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정말 못 말려. 순수한 거야? 아니면 무모한 거야? 기껏 손 벌렸는데. 정아야, 우리 정서방이 이런 마음인데 너는 복도 많다. 엄마는 우리 사위가 멋있기만 한걸. 그래, 요즘 젊은 사람이 저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고맙네. 우리 딸 나이는 많아도 아직 철이 없어. 자네가 잘 좀 품어주게나. 내가 정말 자네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벌써 우시면 안 되죠. 제가 평생 행복한 눈물만 흘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을 부족한 저한테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참 멋있죠.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날아간 1억이 아까워 제대로 감동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거기에 결혼식에 신혼여행, 그리고 혼수까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만 했는데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자였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밤에는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는 곧잘 되는 편이었어요. 특히 위치가 제가 근무하는 구청 근처였는데 저도 남편의 가게 단골 손님이었죠. 점심에는 간단한 식사 메뉴와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에겐 백종원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죠. 음식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모습에 제가 먼저 반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선택했을 뿐 남편처럼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에 미쳐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용기와 성실한 노력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의 일에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모은 돈이 닦아놓고 1억이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좀 우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상황에 맞춰서 시작을 하되 매일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이없게도 저희는 결혼식을 하고도 한동안은 따로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어를 다니면서 집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턱이 없으니 결혼식이 다가오는데도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뜻밖의 히트를 쳤고 제가 발에 불이 나게 드나들던 부동산 할아버지가 제가 딱 했는지 백방으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하늘도 저희 노력에 감탄하셨는지 2번 다시 나오지 못할 물건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퇴근하면 당장 우리 부동산으로 튀어와. 내가 색시 보여주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이런 물건은 절대 나오지 않는 물건이야. 색시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고. 정말요? 저 끝나자마자 날아갈게요. 절대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내가 꼭 쥐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후딱 오기나 해. 저는 그날 일이 손에 하루 종일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6시 정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으로 달려갔는데요. 제 예산 안에 들어온 집이라기보다 아파트였는데 이 정도면 대출을 좀 받더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었죠. 서울에, 그것도 아파트인데 9억이긴 했지만 시세보다는 정말 현저히 저렴한 나름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원래는 전세 정도만 들어갈 수 있으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매의 기회가 찾아오다니 그 기회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날 바로 저는 가계약을 하고 남편에게 달려가 신이 나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남편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자기가 좋으면 계약해. 나야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지.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꼭 같이 보고 정식 계약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에 다시 집을 보게 되었고 남편도 이 정도면 도배랑 간단한 수리만 해도 되겠는데? 라며 만족해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 집이 원래 은퇴하신 노부부가 사시던 집이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헐값이라도 좋으니 빨리만 팔아달라고 나온 매물이더라고요. 그리하여 그 집의 주인이 된 저희였는데 하나하나 신혼 살림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고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20평대 작은 소형 아파트지만 이보다 더 궁궐은 저희 주부부에게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저희가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드디어 장가간 아들을 출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걱정을 덜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때 이상하게 샘을 내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동서는 집을 사고 싶었지만 계속 살 수 없었거든요. 도련님 직업이 집에서 일하는 전업투자자였는데 말이 좋아 전업투자지 집에서 주식이랑 코인 투자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직장 생활 중에 투자로 재미를 본 게 시작이 되어 아예 들어앉아 투자만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에 반면 동서는 작은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의 직업과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대출 나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남편도 한 달에 5, 600만 원 이상은 순이익으로 가져오니 그걸 나름 샘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집까지 산다고 하니 배가 아플 수밖에요. 사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집이 없어서 따로 살 땐 동서가 그게 무슨 부부냐고 중간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덜컥 집을 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싼 집은 분명 문제가 있는 집일 거라고 재수없는 소리를 정성껏 했는데 저희 남편이 나서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대놓고 면박을 주니
도련님이랑 싸움까지 나는 등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동서 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은근슬쩍 동서와 도련님 편을 드셨는데요. 그럴 때는 시아버님이 나서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아버님은 평소에도 시어머님이 너무 나대는 성향이고 또 말을 함부로 한다며 불만이 많으셨는데 제가 시집 오고 동서 편만 들려고 하니 시아버님이 중심을 잡으려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가만 보니 저희 신랑은 시아버님 성격을 또 도련님은 시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았는데 도련님은 은근히 자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남자가 요리 같은 하찮은 일 한다면 무시했고 자기는 막말로 백수인 주제에 대단한 사업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양 나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저 허세만 떨고 있는 한심한 백수였는데 자기 위치를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이왕이면 그 투자라는 것도 잘 좀 해서 자기 가족에게 효도하고 자기 식구들 잘 챙기고 살면 좋을 텐데 딱 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즈음 동서가 기다리던 임신을 했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계산도 이상하지.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 축의금을 퉁치자고 했어요.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긴 했는데 저런 말을 당연하게 하는 게 좀 뻔뻔해 보였죠. 형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축의금 내고 형님이 저 임신했다고 축하금 주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괜히 봉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식구끼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결혼할 때 아주버님도 뭐 흡족하게 축의금을 주신 게 아니라서 저희도 따라오기가 그렇거든요. 어머, 그랬어? 우리 그이가 축의금을 얼마를 했는데? 에이, 그건 말 못하죠. 괜히 가족끼리 감정만 나빠지고. 혹여라도 아주버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쌤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는 마치 큰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말하니 이상하게 더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빈약하게 했길래 동서가 저러는 건지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뭐? 재수씨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기석이 이놈이 지 와이프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네. 하기사, 내 그럴 것 같더라. 뭔데? 나 지금 엄청 궁금해. 축의금으로 나는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놈이 빚이 좀 있다는 거야. 지 와이프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 들키면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칠 거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그때 1,000만 원인가? 그거 갚아주고 축의금으로 10만 원 했지.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봉투만 한 거야. 뭐? 그런 거였어? 그래도 동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 서운하긴 했겠다. 어찌됐든 가족이고 형인데 꼴랑 10만 원 했으니까. 뭐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1,000만 원 넘게 했지. 그래, 그러니까 도련님이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뭐 이쁜 동생이라고 해줘. 그래도 어떡해. 나는 그때 자기 쫓아다니느라 언제 장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동생 놈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근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파토나는 걸 보라고? 그래도 그놈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찌되었든 그런 오해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결혼할 때 동선의 축의금도 받지 못했는데 저도 똑같이 입을 닦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임신 축하금 대신
백화점에서 아이 베넷 저고리랑 실내복을 사서 선물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동서 표정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저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고 동서에게 영수증까지 챙겨주었죠. 여차하면 가서 바꾸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형님, 그럼 이거 전부 환불해서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마침 받은 게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멍청하게 선물까지 주고 이런 심부름 하나. 저 자신을 자책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저희 집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동서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글쎄 되는 대로 하려고. 아직 가전이랑 가구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서. 에이, 괜히 어물쩍 시간만 끌고 집들이는 친정 식구만 불러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양과 똑같이 하지. 동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형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형님도 집들이 때 우리 식구는 초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행여 어머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동서 임신해서 봐주곤 있지만 많이 벼르고 있다. 어머, 형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벼르긴 뭘 벼러요. 저는 단지 제가 먼저 시집온 며느리로서 형님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서 더 미운 털 박히면 큰일이시잖아요. 아니, 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중간에서 동서가 이간질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겠어. 됐고, 우리 정말 기본적인 예의랑 선만 지키자. 막말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형님 노릇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 까불어. 이건 경고다. 저 소리를 하는데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어머 이 소리만 연신하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 무슨 붕어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즈음 집 꾸미는 게 재미있었는데 남편과도 합쳐서 매일 알콩달콩 지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마지막 가구가 도착해 집들이 날짜를 잡았는데 동서가 한 말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시댁 식구들 먼저 초대하기로 했죠. 남편이 음식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또 남편한테 전부 시켰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솜씨는 부족해도 이번에는 제가 전부 하겠다고 남편을 말렸어요. 물론 남편은 제 옆에서 간도 봐주고 재료 손질도 도와주며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그래도 메뉴 선정부터 조리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죠. 그래서 나름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는 차린 음식보다 집 구경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동서는 제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 붙박이장까지 열어봤는데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닌 행동이라 제가 나서서 제지를 했죠. 그러자 동서는 나는 그냥 아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겉으로는 단정한 사람들이 또 이런 데는 마구 쑤셔놓고 그러니까 형님도 그런가 한번 열어봤어요. 불편했으면 죄송해요. 라며 혼자 희죽거리며 안방을 나섰는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뒤통수라도 한껏 휘갈겨주고 싶은 걸 겨우 꾹 참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식구들이 모두 앉아 식사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셨고 남편은 제 기를 살려줄 의도로 이거 전부 이 사람이 한 거야. 제가 옆에서 좀 돕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때는 좀 쑥스러웠죠. 그런데 음식 맛을 보던 시어머니가 이건 너무 싱겁다. 이건 간이 안 맞다. 딴지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 동서가 혼자 또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꼴 보기 싫은 두 여인네였는데 어쩌겠어요. 저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앞으로 더 봐야 하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체념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길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별로 나오지도 않은 배를 부여잡고 거의 바닥을 구르듯 아프다고 하는데 식구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가져오니 동서가 아니라고 말렸고 제가 뭐가 아니냐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때 동서가 조금 안정을 찾은 듯 하더니 좀 누워있고 싶다며 저희 부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간 동서가 갑자기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또다시 배가 아프다며 신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애가 타는 시어머니가 잠긴 방문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아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가, 이 문이라도 열어봐라. 혼자 그렇게 끙끙 앓지 말고. 그래 여보, 이 문 좀 열어봐. 아니야, 괜히 아픈 거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참,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도대체 이게 남의 집에서 할 짓인가? 저는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냉정한 인간이라서라기보다 동서 하는 짓이 이상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방문 앞에 서서 동서,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자. 내가 지금 구급차 부를게. 식구들 걱정하는데 병원 가서 확인하자.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딸깍하고 잠겼던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듯 기력 없는 모습으로 나온 동서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병원 안 가도 되는 거냐고 연신 물어보며 동서를 부축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도끼 눈을 뜬 시어머니가 음식에 뭘 넣은 거냐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넣긴 뭘 넣었겠냐며 주방에 들어있는 조미료와 음식 안에 든 재료가 다라고 설명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만약 우리 손주 잘못되기만 하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며 악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억울하기만 했어요. 거의 억지로 하게 된 집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건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게 왜 제 잘못이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그 순간에는 동서 아픈 것이 더 중요했던지라 모두 누르르 동서를 따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까? 동서한테서 황당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했는데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면 유산한 거냐고 제가 물으니 그날 하루 종일 끙끙 앓았는데 화장실에서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는 듯 하혈을 했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 자연유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 묻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신 초기도 아니고 5, 6개월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 유산의 경험이 있던 터라 동서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었는데 원하면 병원 진단서도 떼어줄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최 보상금을 얼마를 달라는 거냐고 제가 한번 떠보니 사람 목숨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 헛소리를 시작하다 끝내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알았고 남편과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너무 만만하고 또 순진하게 본 게 나중엔 귀엽기까지 했는데 제가 전부터 동서 배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남편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며 증거라도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초음파 사진 구하는 건 일도 아니고 심지어 산모 수첩도 허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돈을 떠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함정을 파기로 했죠. 동서, 내가 그이랑 상의해 봤는데 어찌됐든 아이를 유산했다니 그건 참 유감이고 미안해. 그래서 동서가 말한 대로 보상은 해야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5천만 원은 과하지 않아?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주면 안 되겠어? 어머 형님, 깎을 걸 깎아야죠. 어떻게 시조카 목숨값을 깎아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만드는 수밖에. 알겠어. 그럼 대신 한 달 정도는 말미를 줘.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저희가 월세가 좀 밀려서 그게 급하긴 한데 제가 집주인분께 사정을 해볼게요. 대신 한 달 이상은 저도 못 기다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 잃은 엄마가 오히려 그 목숨값으로 저런 말을 하다니.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이 지났죠. 저는 일부러 그 기한을 맞추지 않았어요. 똥줄 타는 동서 모습이 보고 싶었고 그 후 동서는 마치 빚쟁이 마냥 저에게 연락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일하는 구청까지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구청 근처에서 보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일찌감치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요. 그러자 약속 시간이 다 될 쯤 도착한 동서가 초조한 얼굴로 저에게 연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으려 무음으로 핸드폰을 설정해놨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톱을 깨물고 사지를 떨며 안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를 잠시 뒤 동서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동서는 받기 싫은 얼굴을 하더니 이윽고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하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는데 저는 하마터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네요. 내용이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 같았거든요. 준다니까. 내가 그 돈 받아서 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준다고. 내가 5천만 원 준다고 하잖아. 막말로 나만 바람 폈어? 재미는 같이 보고 왜 이래? 이제 와서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해봤자 피장파장 아니야? 나는 솔직히 자기 사랑했어.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랑 살려고 했어. 근데 도중에 마음 바꾼 건 자기잖아. 돈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당신 자식 가졌다가 유산까지 했는데. 비록 6주 만에 계류 유산하긴 했지만 나야말로 피해자야. 저는 저 놀라운 대화를 저만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이 핸드폰으로 잘 녹음했고 동서가 열을 올려가며 통화를 한참 하는 도중 짠 하고 나타났는데 동서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군요. 덕분에 저는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전부 알게 되었어요. 저장한 이름으로 발칙하게 김사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자 이름인 척 들키지 않으려 그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대신 받고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동서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내가 여기서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할래? 네 입으로 이실직고 하고 도련님이랑 깔끔하게 이혼할래? 아니면 내가 이 녹음 가족들한테 까고 개망신 당한 채 이혼당할래? 나도 나름 인정을 베풀어주는 거야. 나는 순간 뻥인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긴 했었네. 남의 애를. 그래서 화장실 하열로 유산했다고 했구나. 그것도 경험이라고. 뭐야? 수작 부리지 마. 나는 그 애를 잃었어. 네가 만든 음식 때문에. 내가 만든 음식 때문에? 웃기고 있네. 너 증거 있어?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어야지. 우길 걸 우겨. 언제부터 계획했니? 왜? 너랑 같이 재미 본 그 남자가 도련님한테 너 바람핀 거 불기라도 한대? 그래서 돈 달라고 한 거고? 아니야, 소설 쓰지 마. 웃기지 말고 돈이나 내놔. 내 돈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저는 그때 솔직히 여기엔 쓸 수 없지만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쪽팔렸고 인생 그렇게 후지게 사는 게 짜증나서 한 소리 했는데 동서는 제가 한 욕에 충격을 먹었는지 분해서 온몸을 덜덜덜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이라는 말미를 동서에게 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동서는 자진납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아이도 잃고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도련님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 아량으로 저희 남편한테도 아직 그 녹음 파일을 까지 않았는데 원망 섞인 말들이 시댁에서 들려오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일 먼저 녹음 파일을 오픈했고 곧이어 시댁 식구들에게도 들려줬는데 동서는 펑펑 울면서 조작된 파일이라며 저를 또 음해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가짜 파일을 만들 만큼 제가 미우세요? 알겠어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집에서 떠나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동서 때문에 이 집을 나가는 거지. 동서가 이러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김사랑 씨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핸드폰 저장한 사람 김사랑 씨. 동서도 잘 알지? 하기사 잘 알지. 그 사람 애까지 가졌었는데 설마 모르겠어? 어서 들어오세요, 김사랑 씨. 사실 저는 이왕 판이 깔아질 거 제대로 한 방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서 직장과 주변을 탐색해 그 같이 바람핀 놈을 찾아다녔고 그놈도 뻔뻔하게 가정에 있던 놈이라 제가 그 사실을 지 와이프한테 불겠다고 그때 동서한테서 딴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 자기가 먼저 저한테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고 매달렸는데요. 그래서 울커니하고 시댁으로 초대를 했죠. 그렇게 사건의 중심인물이 모두 참석했고 동서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동서는 끝까지 제가 꾸민 거라며 바락바락 우겼어요. 그런데 증거라는 게 그 남자한테서 엄청나게 쏟아졌죠. 결국엔 동서의 거짓말과 거짓 연기가 온 식구들에게 들통이 났고 도련님은 상심한 얼굴이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수치스러운 집안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연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한테서 배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그날부로 알아눕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집안이 초토화가 되었죠.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건 도련님이었어요. 전업 투자자라고 설치면서 여기저기 대출에 사채까지 받아 돈을 전부 잃었는데 마누라까지 바람을 피웠으니 살고 싶지 않다며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저랑 남편은 혹여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 그런 도련님을 백방으로 찾아다녀야 했고 3달 만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폐인이 된 도련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서한테 일부 위자료를 받아 도련님의 급한 빚을 해결했는데
그 후에는 월세 보증금을 털어 또 빚을 갚고 시댁으로 들어가 투자는 일제 끊고 일용직 일을 하며 빚을 갚기로 식구들과 약속했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집안의 어른인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성을 보이며 살펴드렸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미니 이젠 의지할 곳이 저뿐인 시어머니는 어렵사리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딸이 없어 늘 외로웠는데 동서가 곰살맞게 잘해주니 그게 그렇게 좋았다며 저를 제대로 보지 않고 덮어놓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쿨하게 그 사과를 받기로 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면 더 잘한다고 나이는 많아도 제가 한해교 한다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앉으나 서나 저만 생각하는 며느리 바보가 되셨답니다. 오늘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어차피 기죽은 놈은 장사하느라 밥도 같이 못 먹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통태탕 끓여놨어. 생선이 얼마나 물이 좋은지 너 먹이려고 내가 잔뜩 샀다. 끝나자마자 바로 와라. 이렇듯 이젠 아들들보다 제가 좋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신데 도련님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젠 지난 날을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은 빚을 갚으려면 더 벌어야 하겠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싶다며 요즘 공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쪽집게 가해도 해주곤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6개월 만에 공시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하여 이젠 시댁 문턱만 넘으면 환영받고 대우받는 영웅이 되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전부 미운 동서덕이라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이러니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걸로 된 거겠죠. 부디 동서는 그 못된 심보로 두고두고 자기 발에 발등 찍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도 여자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을지 이젠 도련님 눈높이 교육도 좀 쪽집게로 가르쳐야 할까 봐요. 이상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적어놓았듯 이젠 저도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곧 태어날 저희 딸이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 담뿍 받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보람 있는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